영국 의회가 700년 동안 이어온 세습 정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드디어 끝내려고 한다고요? 현재 영국의 총리인 키어 스타머가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의회의 상원 개혁입니다. 오랜 세월 세습되고 있는 그 상원의 귀족 의석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의회 권력 세습이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700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영국 국민들도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국 의회가 700년 동안 이어온 세습 정치. 참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떨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세습 정치를 하고 있었는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드디어 끝내려고 한다고요? 네, 현재 영국의 총리인 키어 스타머가 지난 7월 이 조기 총선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의회의 상원 개혁입니다. 네. 오랜 세월 세습되고 있는 그 상원의 귀족 의석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영국 의회의 좀 구조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의회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650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원은 뭐 국왕에 의해서 임명되는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뭐 정해진 의원 정수도 뭐 정해진 임기도 뭐 따로 없습니다. 예, 현재는 상원에 약 80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원에서 이제 법안을 제출을 하면 상원에서 이거를 뭐 검토하고 뭐 법안 수정을 권고하는 수준, 권고. 예, 이 정도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양원제는요, 영국 의회가 만들어진 14세기에 도입이 되면서 7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랜 전통을 이어져 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영국 의회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영국은 그 새로운 그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예. 왕실, 상원, 하원 이렇게 한 자리에 유일하게 모이는 대형 행사 요거를 하는데 이 네. 의회 개회식 세레모니를 굉장히 성대하고 전통 있게 치릅니다. 이게 방송국에서요 이걸 생중계할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생중계를 하는 게 어떤 국왕의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는데 그 상원의 권위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군주는 하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서 귀족원으로 불리는 상원에서 개회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국왕이 상원에 와서 하는 일종의 그 개원 연설이 이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죠. 네. 보통 이제 퀸즈 스피치라고 하는데 이제는 킹스 스피치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 킹스 스피치가 시작되기 전에 국내관이 이 평민원으로 가요. 하원으로. 네. 하원으로 가서 그 하원의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예. 그것도 일종의 하원의 어떤 자존심과 권위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세레모니죠. 네네. 그리고 들어가면 이 국내관이 하원 의원들에게 킹스 스피치 시작하니까 지금 당장 이미디어틀리 오시오. 이래가지고 이 하원 의원들을 데리고 와요. 예. 줄 서서 착착착.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상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왕, 상원 의원들은 다 앉아 있어요. 예. 근데 데리고 온 하원 의원들은 우르르 해가지고 뒤에서 서서 봐요. 네. 또 하원 의원들은 그냥 정장을 입고 있는데 예. 상원 의원들은 모차르트 머리 같은 예. 그런 가채를 쓰고 또 붉은 이 망토 같은 예복을 입고 앉아 있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상원이 의회에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네, 확 와닿는데요. 네. 일종의 하원은 평민, 상원은 귀족 네. 이런 이미지를 지금 확 저에게 심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말로 상원 의원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정말 모두 다 귀족입니까? 네. 이 앞서 상원은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고 했고 또 상원을 다른 말로 귀족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듯이 상원은 과거부터 귀족들로만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예. 영국 귀족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종류가 또 그 안에 있거든요. 네. 성직 귀족이 있고
일반 귀족이 있고 법관 귀족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종류의 귀족들로 이제 상원이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성직 귀족은 이제 영국 국교의 대주교나 주교들을 말하고요. 일반 귀족은 또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네. 일반 귀족은 다시 세습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종신 귀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습 귀족은 이제 왕족이거나 아니면 왕의 친인척이거나 그래서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타이틀, 네. 공작, 백작 뭐 이런 거 있죠. 네. 후작. 근데 종신 귀족은 이제 본인이 귀족은 아니지만 원래 어떤 노력과 공로, 업적을 인정받아서 왕에게 자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대대손손 타이틀을 못 물려주고 딱 본인이 죽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귀족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기사 아니면 경 이런 혼칭을 받죠. 네. 칭호를. 근데 이들 외에 법관 귀족이 또 있는데 이거는 2009년에 별도로 대법원이 설치가 되면서 법관 귀족들은 상원에서 이제 제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성직 귀족, 그다음에 일반 귀족인 세습 귀족과 종신 귀족 예, 이렇게 예. 세 개에서 상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그가 속한 노동당이 이번에 개혁으로 이제 없애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800여 명의 상원 귀족들 중에 92명에 해당하는 세습 귀족 의석입니다. 예. 의회 권력 세습이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죠. 참고로 92명 중에 절반은 이제 지금의 야당이 된 보수당 소속이고 5% 미만이 각각 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무소속입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세습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대대손손 70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이걸 700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영국 국민들도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세습 때는 이번 의석을 이게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이 정말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없애려는 시도는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앞에 질문 7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냐 이 질문에서는 네. 다는 그렇진 않지만 네. 오랜 시간 대대손손 이어져 온 자리가 있어요. 기네스북 누굽니까? 이 현재 상원 의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예. 1815년에 그 워털루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나폴레옹 물리친. 네, 예. 그 나폴레옹을 물리친 웰링턴 공작의 5대손이 지금 물려 받아서 의석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932년에 영국 파시스트 연합을 설립한 그 오스왈드 모슬리의 고손자가 예. 또 세습 귀족 의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그 상원 의원 자격이 주어졌다가 1999년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갈 권리만 주어지게 됐는데 그 선거는 이제 또 국민 투표가 아니고요. 세습 귀족들끼리만 하는 선거로 이제 선출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뭐 보은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야 이걸 계속 세습하는 것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공헌을 한 거는 그 본인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습 의석을 없애자는 얘기도 이번이 그래서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세습 때는 의원직에 대한 뭐 권한, 뭐 타당성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이 1911년, 1949년, 1997년 등 오래전부터 그 의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관련법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1999년 지금과 같은 그 노동당이 집권한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원 개혁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세습 귀족 의석을 600석 이상 줄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또 야당하고 타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타협안에 따라서 이후에 다시 추가 개혁이 있을 때까지는 뭐 임시로라도 세습 의원을 92명은 남겨놓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92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그 1999년 이후에 남겨둔 나머지 92석까지 없애는 어떻게 보면 영국 의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 되는 네. 게
되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법안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높습니다. 오. 예, 우선 하원은 지금 노동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예. 상원은 사실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권한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영국의 현지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2%만이 상원에 대한 어떤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국민의 46%는 상원 의원도 선출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네. 어떻게 보면 출생만으로 인한 어떤 세습 의석에 대한 그런 세습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지금 가득 찬데 이들은 또 이 월급은 없어요. 예. 다행히 월급은 없지만 이렇게 의회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일당을 받아요. 네, 일당을 받고 우리 돈으로 한 58만 원 정도 일일 수당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물론 안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도 따로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적지만은 또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걸 봤을 때 참여율이나 이들의 뭐 의회 발언이나 아니면 뭐 서면 질문 횟수 아니면 뭐 투표 참여율이 그래도 뭐 하원 같은 아니면 다른 의원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 비판이 나오죠. 네. 현재 상원에 남아있는 세습 귀족 의원직들은 게다가 모두 백인이고요. 당연히 남자겠죠. 모두 남자입니다. 원래는 여자도 한 2명, 뭐 5명 네. 이렇게 있었는데 뭐 사망하거나 은퇴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모두 백인이고 남자입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장자 우선 세습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성이 내 딸이 뭐 보궐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남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주 지역도 너무 한쪽에 이제 잘 사는 동네에 다 네.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성,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세습 의원의 절반 이상이 뭐 영국의 그 유명한 사립학교 뭐 이튼 스쿨 뭐 이런 곳의 유명 사립학교 출신인데다가 네.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평균 71세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상원 안팎에서도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원 의원은 그래서 정치인 출신도 있어요. 뭐 하원에서 3선 이상 된 사람만 가능해. 뭐 이런 게 있어서 정치인 출신도 많지만 또 의외로 과학이나 뭐 문화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분야에 있는 걸 두고 또 좋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의회가 다양한 지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풍부하게 좀 전문 정치인의 범위에 넘어서는 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전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영국은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전통을 수호하고 또 소속 정당이 없는 의원들도 아까 적지 않았잖아요. 예. 무소속이. 그러니까 오히려 법안을 볼 때 견제와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다. 이런 반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직 귀족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네. 26명 정도 되는데 그 성직 귀족을 왜 그대로 두고 왜 세습 귀족만 갈아엎으려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보면 녹여져 있는 제도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바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역사가 아닌 아주 최첨단 얘기를 또 들고 오셨네요. 아마존, 구글, MS 등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야, 전력 확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네요. 네, 이 아마존이 이번 주에 3건의 원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그 에너지 노스웨스트라는 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발전소가 지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우선 공급받는 계약이 하나. 네. 그다음에 또 비슷한 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에도 투자를 해서 소형 원전 건설을 함께 하기로 한 거 그게 2개.
그리고 원자로 개발 회사인 엑스에너지 투자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구글도 이번 주에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 카리우스 파워라는 소형 원전 업체와 앞으로 6년 후에 완공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이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였고요. 예. 지난달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원전 사고로 폐쇄됐던 그 3마일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원전 소유 회사가 4년 후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계약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체결한 계약들은 가만히 보면 사실 당장 전기를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필요한 전기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사실 5년 후, 10년 후에는 전기를 많이 쓸 거고 그게 모자랄 것 같다는 예상이 반영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전기는 요즘에도 수급이 빠듯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이제 올해 여름이 더워가지고 또 냉방 수요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친환경 정책 때문에 과거에 중요한 전기 공급원이었던 석탄 화력 발전은 계속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예. 또 과거에는 그 주요 전기 수요처가 아니었던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필요한 전기지만 이제 인공지능, 네. 이 AI가 계속 고도화되면 또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그 전기로 인한 수요도 이제 증가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빅테크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미국이요 지난 20년 동안은 전기 수요가 20년간 9% 정도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20년 같은 경우에는 38%가 늘어날 이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전기가 계속 더 많이 소모되는 건 진짜 AI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대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원자력이나 다른 전기 공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고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 전 세계 전기 생산에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 68%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61%로 그 비중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전기 생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 자체도 여전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전기는 전 세계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전기 생산량 자체도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 이제 그 전 세계 전기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여전히 화석 석탄, 연료. 예, 석탄, 석유 같은 그런 화석 연료죠. 원자력 발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는 바로는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한국, 영국, 캐나다 정도가 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또 원전을 도입하자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다시 원전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특이점이 예전과 달리 큰 원전 아니고 네. 작은 원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SMR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원전인데요. 이게 소형 원전과 기존의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이제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파트라면 네. 소형 원전은 그냥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냥 텐트나 천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캠핑 갈 때 텐트를 들고 텐트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당연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뭔가 캠핑을 갈 때 네. 집을 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 빨리 숙소를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소형 원전 그 SMR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형 원전은 말 그대로 대형이라서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또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능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 가지고 주변에 안전구역도 굉장히 넓게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를 찾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죠. 네.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이제 내 주변에 원전 지으면 안 돼라는 것도 많으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건설 기간도 길어요. 네. 한 뭐 10년 이상 걸리는데 요즘은 또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게다가 미래에 그런 큰 부지를 또 찾아가지고 원전을 또 새로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 뭐 아파트 짓는 땅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형 원전은 생산하는 전기 용량은 대형 원전보다는 그래서 매우 적습니다. 네. 많아봐야 뭐 한 3분의 1 수준 정도인데 필요한 부지가 대형 원전의 절반 정도. 그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냉각수도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급한 전기를 당장 만들어서 쓰는 대안으로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앞으로 전력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의미로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점점 더 이제 공공의 인프라가 아닌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전력 사용량은 점점 느는데 외국의 에너지 수급 체계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러니 자구책으로 다시 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이 완연히 느껴지네요. 지금 이 설명 쭉 듣고 보니까 한 5년 뒤, 10년 뒤부터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본격화하려고 미리 전기부터 사놓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부터 미래 기술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